우리 부동산 하면은 비싸 보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뭐 청약한다, 뭐 매매한다, 매수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근래 한 3년 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정부는 10% 초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체감은 한 40%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100% 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고 과연 내가 어떻게 저 목돈이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런 두려움이 정말 현실 속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 우리는 보통 계약금 1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지가 좋은데 20%짜리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위례 신도시에서 했던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20%였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를 분양받는다면은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계약금만 10%만 생각하 10%나 20%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게 뭐가 추가가 됐냐면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확장비 또는 옵션비. 바로 이렇게 옵션이 막 추가가 됩니다. 뭐 들어가고 막 옵션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발코니 넓이 확장하잖아요. 확장비 확장비도 거실만 넓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건너방만 넓히는 경우도 있고 있는 모든 발코니를 넓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플러스 이 확장비 플러스 이 옵션비의 10%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확장비 옵션비는 여러분 선택 나름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럼 중도금이 딱 나옵니다. 그럼 중도금부터는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아요. 이 대출이라는 건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이 뭐죠? LTV에 걸리잖아요. 우리 청약과열지구랑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의 경우에 LTV가 40%가 걸립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50%가 걸려요. 그리고 기타 비규제 지역이 70%입니다. 9억 이하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중도금 대출로 4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시죠? 9억 초과된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인 거 규제에 의해서 그 중도금 대출이 불가인 상황이야.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도금 대출을 연체를 하세요. 연체를 하다가 나중에 입주하고 전세 받아서 전세금으로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연체의 페널티는 발생을 합니다. 연체이자는 발생을 해요. 그 금액도 적진 않겠죠.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메꿔도 된다. 또는 1차부터 6차까지 중도금이 있으면 1, 2, 3차는 내고 4, 5, 6차는 연체를 한다. 그래서 연체 이자를 최소화해서 버틴다. 여러 가지 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연체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잖아. 건설사가 딱 분양을 하면서 연체 뭐 3회 연체면은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대출을 끼고 우리가 많이 사는데 대출을 끼고 얼마나 필요한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지금 분양받거나 살려고 하는 집에 대출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게 금액이 얼마짜리인가가. 그리고 얼마짜리와 거기 있는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얼마가 필요하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계산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알고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규제 지역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아무래도 규제 지역보다 훨씬 LTV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있죠. 그럼 왜 우리가 9억 초과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9억 초과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20%는 나와요. 15억만 넘지 않으면 20%까지 나와요. 그러면 왜 중도금 대출은 9억이 초과되면은 나오지 않느냐, 제로이냐? 그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분석을 해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 같은 경우에 쓰는데 주택이 있죠. 우리 대지 위에 주택이 아파트 건물은 들어서 있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그거를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주니까 안정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떻습니까? 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중도금이 들어가면서 공사 중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주택이 아파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존재할 거에 대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큰 돈을.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상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시행자라든 사업자가 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은행이 뭐를 원하냐면 보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을 허그나 HF가 썼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면은 건설이 안 되고 망해도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보증을 필요로 했는데 9억 초과되면은 HF나 허그가 보증을 안 해주기로 한 거죠. 규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준 돈을 안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좀 재밌죠. 옛날 예적 얘기 같은데 불과 한 1년, 2년, 한 2년 좀 전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분양권 전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투기성을 불러일으켰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중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도금 납부할 시점에 와서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해버리는 거야. 분양권에 피 붙여서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초기에 계약금만 있으면 피까지 얻어가지고 장사를 한번 크게 장사판을 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청약이 당첨되면. 그래서 서초동에 그때 반포에 한창 분양이 우리 반포에 요즘 유명한 데 있잖아요. 아리팍 있고 막 이런데 그런데 기준으로 해서 막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전매를 하려고 막 몰려드는 사람들 또는 불법 전매를 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전매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괜히 청약 통장 썼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통장만 날아가게 되죠. 자, 제가 지금 통장이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청약에 한번 당첨돼서 쓰잖아요. 그럼 다시 재활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애예요, 걔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가입하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통장을 생명처럼 아껴야 됩니다. 한번 잘못 쓰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입기금 같은 거 있는 거 다 아시잖아. 그죠?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한가?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공공임대 같은데 임대 분양에 쓰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 당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비 당첨자의 경우에도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그 통장을 쓴 걸로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10%를 내고 또는 20%를 내고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6회 정도 해서 10%씩, 6회면 60% 정도죠. 60% 정도를 10%씩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들을 잔금으로 내죠. 이게 뭐 20%가 됐건 30%가 됐건 이런 식의 루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집에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를 하면은 여러분이 입주할지 아니면 바로 전세를 받을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세를 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투자 형식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전세금으로 빌렸던 대출금을 갚음으로써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 값도 뭐 분양가도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애도 있고 싼 애도 있고 중간 애도 있는데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전체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에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또 대출도 받고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집이 돼 있고 그 집은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보다 이제 입주하는 시점,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여러분이 분양받은 가격보다는 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행복도 있고 자산 상승에 대한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금 능력을 확인하시고 그 능력이 되신다면 그 능력이 되는 한도에 맞춰서 한번 청약을 넣고 분양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중요한 건 시도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연습해 볼 게 있죠. 시도 전에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 뭐 3억짜리다, 5억짜리다 이렇게 물건을 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지금 얼마까지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권에서 얼마만큼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